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김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국경제머니가 주최하는 뜻깊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 콘서트의 주제가 상속, 증여, 그리고 자산관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첫 순서로 상속, 증여 분쟁과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서 기업과 개인의 자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업과 재산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나면서 고령화와 치매, 뇌출혈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족 간에 여러 분쟁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업 총수 일가나 임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가들이 상속과 증여,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부견과 같은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속 증여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가업, 가치와 정신의 계승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 다음의 순서 강의를 통해서 절세 전략이나 노후 대비 신탁 등에서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승계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가 물려주시는 분의 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화목하게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있을 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수면 밑에 있던 분쟁이 고개를 듭니다. 제가 서울가정법원에서 6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보고 처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러한 분쟁들은 진흙탕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족들이 아니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분쟁들을 겪으면서 돈도 돈이려니와 가족이나 인간관계, 나아가 자신의 마음이나 건강까지 모두 파탄이 나게 됩니다. 차라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 증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러한 분쟁에는 어떤 쟁점이 있으며 어떤 양상을 띠는지, 그래서 그런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 관련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은 이제 물려주는 분들의 사망 시점인데요. 이 사망 시점은 상속 개시시라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성년 후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치매나 뇌출혈 등으로 정신을 잃게 혼자서 사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업을 승계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부양 관련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 증여를 하는 것과 유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쟁들이 이제 상속 개시 전의 분쟁이 유형이고요.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는 실제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나눈 것에 유언이 있어서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상속세 등 조세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 개시 전의 분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갑 대표이사 스라에 이남 이녀를 두고 있는 A 대표이사를 보겠습니다. A는 2015년경부터 치매 관련 치료약을 복용해 왔는데요. 2015년경부터 차남 C가 A의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다른 형제들의 접근을 막고 갑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시작합니다. 계열사 중 일부는 장남 B와 차남 C에게 주식과 대표를 승계했지만 모기업인 갑 회사 등은 아직 승계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남 B와 딸들은 뭐라고 했냐면 A가 치매라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차남 C가 가족 및 회사 직원의 출입과 면접을 막은 채 자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A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그리고 자기에게 증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분쟁의 시작은 C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갑 회사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집 통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과연
이 대표이사 A가 성년 후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인가 아니냐라는 문제, 이제 성년 후견을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그 문제와 만약에 후견이 개시되어서 누가 후견인이 선임된다면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분쟁은 점점 더 확대되었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아까 말했던 차남 C가 이제 A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C는 회사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계약서와 서명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C는 또 이제 임의 후견인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후견인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임의 후견인을 A로 지정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이란 청구를 가중법원에 또 했습니다. 이제 양쪽에서 이제 아버지 A의 뜻이 누구냐, 실제로 A의 후계에 대한 의사가 누구냐라는 이제 아버지의 의사를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B와 C 사이에서는 A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상방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사례에서 그럼 어떤 것이 쟁점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A가 A의 지금 정신 상태, 지금 이제 치매가 많이 진행됐는지 아닌지, 그래서 혼자서 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A가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A에게 성년 후견이 개시될 것인지.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이제 원칙적으로 A가 스스로 대표로서 업무를 행사하거나 법률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후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게만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운영이 과연 A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년 후견 재판이 가업 승계를 둘러싼 회사의 지배권 쟁탈에서 핵심이 되는 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많은 이 대기업의 분쟁들도 이런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후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다 보면 이제 후견이 개시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성년 후견이 계속되는데요. 그런 후견 감독 관계에서 분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A가 결국 사망하시게 되면 일단 성년 후견은 종료하지만 그 상속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분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 이러한 후견에서 부모님께서 정신을 잃어서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분쟁은 결국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 분쟁은 어떤 양상을 띠는지 한번 볼까요? 후견을 개시하기 전에는 이 정신적 제약 상태를 이용해서 재산을 탈취합니다. 학대하거나 방치하고요. 후견 개시 재판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후견을 개시할 것이냐,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후견 감독의 영역에서는 후견인이 어떤 또 권한을 남용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 분쟁의 시사점은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과 복리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가산을 보전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립됩니다.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랑 만나고 어떤 치료를 받고 누구랑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신상에 관련된 문제도 본질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사실 문제가 되는 저희들이 지금 증여와 상속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년 후견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이잖아요. 마치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상속 시점을 앞당기고 원래 이제 상속을 개시하면 법정 상속분이라는 이런 일용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조차 허물어버리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는 것이 성년 후견 분쟁의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리 내가 정신을 잃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후견인을 누구로 하고 그 후견인에게는 이러이러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해 둘 수 있습니다. 그걸 임의후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 두거나 아니면 포괄적인 위임 계약을 하거나 이런 후견 감독 시스템을 잘 확충하는 등의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된 쟁점은 아니지만
이제 상속 개시 전에 분쟁의 일부로서 가업승계 분쟁도 이 일환입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후대에 좀 물려주는 것을 가업승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연구도 하시고 많은 지식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업승계 단계에서도 사실 많은 분쟁이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년후견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상속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세 관련 분쟁, 그 다음에 회사의 의사결정 관련 분쟁, 대표이사나 주주총회, 의사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그러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 관련된 분쟁,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과 M&A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승계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대책도 세우시고 많이 실행하고 계시겠지만, 가업승계는 무엇보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승계를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에 관련돼서 승계 유형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그 다음에 다른 친족들, 또 기업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이 가업승계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는 것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분쟁 유형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은 제 주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분쟁에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부양 관련 분쟁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효도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도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모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을 보통 효도계약이라고 하죠. 법률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할 것이 이제 부담이 되어서 그런 증여를 하는 것을 효도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효도계약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제 부모를 충실히 모실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그걸 잘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서면으로 작성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재산이 변경됐거나 부양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이미 이행해버린 다음에는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아무래도 법률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이 부담에 대한 의무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을 통해서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재산을 다 넘기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생각하기에 가족 간 소송의 끝판왕이 이제 부양료 분쟁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거의 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식들에게 부양료를 달라 하는 이런 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양은 부부나 자녀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관련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부양하는 그 부양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해서 부부나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은 자신이 먹을 게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2차적 부양 의무라고 해서 내가 사회적 지위에 상하는 생활을 잘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부양할 의무가 생긴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상태가 있는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툼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상속 빈곤층의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과거에 학대하거나 방치한 파렴치 부모에 청구하는 문제 또 어떤 자녀들은 부양을 잘 이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공평한 부양 부담 문제 등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부담과 해제 조건을 명확히 정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잘 피할 수 있는 전략이겠죠. 법률적으로는 이런 불효자 방지 법안 같은 것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제대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습니다. 인식의 변화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있고요. 지금까지 본 것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전에 뭐 유언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특정한 자녀나 이제 아니면 부부 같으면 배우자에게 사전에 생전에 살아계실 때 미리 증여를 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한 다음에 어떤 분쟁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크게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 유언 및 유류분 소송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상속재산 분할 분쟁 사례입니다. 1945년생 남자인 A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1남 2자를 두었고요. 이혼을 한 다음에 돌아가시기 한 15년 전에 지금 B씨, 그러니까 새로운 재혼을 해서 재혼한 분과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회사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10건쯤 해서 한 70억 원,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분쟁의 배경은 이제 뭐 당연히 상속인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에서 낳은 이제 자녀들과 지금 현재 배우자인 이제 그 부혼의 배우자와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겠죠. A 씨가 문제가 이제 A 씨가 젊어서부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투석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A 씨의 전 부인과 자녀들은 이혼 직후에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에 거의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혹시 신장 아버지가 투석하니까 신장을 줄 수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물론 거절을 했죠. 그거 외에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경에 이제 결혼한 지 한 5, 6년 지난 후에 새로 결혼한 이제 재혼한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유언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A씨와 B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재판에서 양쪽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A씨 자녀들은 이제 그 재혼한 이제 새어머니는 A씨 생전에 서초동 아파트 용산 건물을 각 2분의 1씩을 증여받아서 특별 수익했기 때문에 원래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뉴질랜드 계속 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양육비 외에는 대학 학비나 결혼 자금 등 일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 재혼한 B씨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자녀들은 아프거나 나이 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기는 15년 동안 간병했고 신장 이식까지 해줬기 때문에 기여분에 상응하는 만큼 더 많이 상속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원래 협의를 통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면 그것대로 이제 효력을 발생하죠. 그렇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모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상속인들 모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소송이고요. 보통은 생전 증여나 상속에서 소외된 딸들이 아들들 특히 장남을 상대로 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여러 패로 나뉘어서 다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상속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공평입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법정상속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법정상속분은 법에서 상속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균등합니다.
상속인들이라면 다 1대1대1로 받죠. 다만 배우자, 이제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나 남편의 경우에는 자녀들이나 다른 이제 부모님들보다 0.5배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1.5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 상속분대로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대부분의 주장이죠. 그러면 법정 상속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생전에 어떤 상속인들은 많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상속분 중에서는 적게 받아야 된다.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내가 다른 상속인들보다 돌아가신 분을 평소에 잘 모셨다. 간호도 하고 아프실 때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더 증가시키는데 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보다 똑같이 받을 수 없고 더 받아야 한다. 그래서 플러스로 작용하는 요소로서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를 해서 정한 것이 이제 구체적인 상속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송들은 원래 사안도 복잡하고 계산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아직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 사이에 화해 웬만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송까지 온 분들은 이미 몇 번의 교섭들을 해보고 서로 마음들이 이미 많이 상해서 오기 때문에 화해가 잘 안 되고 소송이 몇 년, 5년, 6년씩 이렇게 지속되는 이런 특징도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사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법정 상속분은 자녀들이 이제 그 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대1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1.5 이렇게 하면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들은 9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쟁점은 그 재혼 부인이 신장 공여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플러스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또 B씨가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초동의 부동산하고 용산에 있는 건물을 2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특별 수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학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이 받은 것, 특별 수익 그리고 기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가치로 해서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결국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의 공평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본인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피상속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대방들은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뭐 결혼할 때 얼마를 받았고, 그다음에 유학을 갈 때 얼마를 받았고 이런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쉽게 이제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특징을 띠게 됩니다. 이제 이게 상속재산 분할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시점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나누어 가진 다음에 이제 유언이라고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예컨대 남아있는 상속이 예컨대 이제 100이 있었는데 그걸 유언으로 어떤 상속인에게 다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는 나눌 재산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언을 안 하고 돌아가셨다면 근데 법정 상속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유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다 주고 나버리면 과연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유류분인 것이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A라는 남자분께서 이제 2년 2년을 두고 원래 부인은 먼저 돌아가시고요. 이제 A씨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뭐 재산들은 뭐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시골에 땅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돈들이 있었습니다. A씨가 이제 사망하고 장례식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A씨의 장남 B씨가 다른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나한테 줬다. 이 유언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유언장에는 딸들은 1,000만 원씩 가져가고 하남은
3억 원 정도 상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장남인 자기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장남이 이야기를 했겠죠. 딸들은 유언장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이제 유언장이 작성됐다고 하는 그 시기에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어서 이 L튜브도 꽂고 있었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할 그런 정신적 능력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효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산을 당연히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 만약에 유언장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생전에 장남 B씨랑 아들들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수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아들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아들들은 이제 장남하고 차남이 한 편이었습니다. 유언장은 병상에서 자필로 직접 작성해서 보관시킨 것이고 당시에는 정신이 맑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그리고 평소 A씨의 유죄에도 부합한다 라고 주장을 했죠. 유류분 부족액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유언제도 일반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방식은 5가지.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필, 증서, 녹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지만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대충 다 나와 있고요. 문제는 이런 방식이 아주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하나 빠졌다 하면 이제 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죠.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건 형식적인 요소고요. 또 하나는 유언자가 과연 유언할 때 능력이 있었느냐, 나이가 이제 일정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로 문제되는 게 요즘에 이제 치매나 이렇게 병상에 있었을 때 그 유언 당시의 정신력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유류분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유류분이 이제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언자는 나는 저 자식은 저 상속에는 1도 주고 싶지 않아요. 조금도. 그런데 그래서 어떤 자기에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줬고 마지막 임종 때까지 아팠을 때 잘 도와줬던 저 사람 내지는 자녀들이 아닌 어떤 뭐 기부하거나 아니면 간병인에게나 뭐 이렇게 다 주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법에서 막는 거죠. 그런 유언자의 의사를 왜 제한하느냐, 유류분이. 이것이 지금 요즘 문제가 되어서 이게 이제 위헌이다. 유류분 자체가 위헌이다. 아니면 유류분이 너무 지나치게 과한 것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류분 제도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아마도 조만간 유류분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지금 변경된 게 없으니까요. 이런 유언의 효력과 유언의 유효권 이것에 따라서 유류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쟁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언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방식과 그 다음에 유언자의 유언 능력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분쟁 방지를 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방금 말씀드렸죠. 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외국에도 있는데 이제 각각 조금 다릅니다. 유류분 분쟁의 양상은 이제 이것도 유류분을 계산하는 게 상속재산 분할이랑 조금 다르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유언이 이제 일단 유효해야 하고 유언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원래 자신들이 받아야 될 상속분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유류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사례에서는 유언이 이제 주소가 없는 유언이었기 때문에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방식 위배로 무효가 됐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상속 재산 분할과 유류분 분쟁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상속 증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이나 그 전략을 살펴보면 사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재산을 두고 가족들 사이에 우애와 평화를 깨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려주실 분이 정신을 잃고 나서,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 사이에 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하는 업무들 중에는 이런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쟁송, 이제 법원에 가서 분쟁을 다루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이제 계획하고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없도록 만들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해 놓느냐 하는 이런 자문 업무가 사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성년후견이나 유언무효, 생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은 끝이 없는 분쟁이 됩니다. 가족들은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분의 뜻에 반하고 자신의 정신과 건강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 이후에 이제 여러 강사님들께서도 강조하시겠지만, 도세나 신탁의 문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와 상속 분쟁이 어떻게 문제된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미리 장단기 플랜 전략을 수립한 후에 분쟁을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지 보다 좀 쉽게 이해가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물려줬을 때 자식들에게 독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를 골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금치산 선고와 지금의 성견 후견 제도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은 이제 이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의 그 가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전 대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행위 능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 결과가 생겼죠. 그게 이제 사실 장애인들의 인권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이 반성적인 고려로 2013년 6월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2013년도에 이제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는 일률적으로 그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못해, 너희들이 한 행위는 무조건 무효라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이 남아있는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후견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아까 말했다시피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서 지내고 무엇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고 누구와 함께 만나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 하는 이런 신상에 관련된 문제들도 더 이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요. 이거는 이제 제일 큰 차이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후견인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가 많은, 제일 가까운 근친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서 사실은 그분하고 실제로 가까운지 이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이루어졌던 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증 풀리셨나요? 네, 다음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에 대해서도 사실 강연 중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양 의무 미행 등 상속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결격 사유는 법원 이제 민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뭐 피상속인을 이제 뭐에 대해서 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유언장 같은 게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유언장을 공개하거나 은닉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제 이 상속과 관련된 이제 페어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속에 있어서 상속 과정에서 아니면
유언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에게 이제 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상속 자격을 아예 박탈시켜 버림으로써 상속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것들 외에 지금 이제 새로 조금 더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나 자녀들한테 상속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법에서 정해놔서 이런 분들은 상속을 받는 데서 제외되는 제도를 상속 결격 제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생전에 당사자가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도 사후에 남은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 없이 유산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족들 사이에 이제 실은 한마음으로 잘 평소에 가족들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양해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잘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실제로 막상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가족들 사이에 그런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의미로 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하게 되면 이 기부도 다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이제 살펴봤듯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자세하게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유류분 반환이 대상 제3자에게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1년 이제 지나면 반환 청구하지 않게 되고요. 또 뭐 이게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것을 알고 하면은 1년 이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유류분 청구를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류분을 포기한다 이런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막을 수 있는 입법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김성우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잠시 장례 정리 후에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